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기태입니다. 2024년 9월 11일 24번째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종준 기포경실련 사무국장님과 함께 일본 도시농업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종준입니다. 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잘들 뭐 쉬셨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예, 참 유난히 더웠던 그 여름이었습니다. 좀 한 달 동안 그 휴가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충전을 좀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일본 도시농업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예, 이종준 국장님,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오늘은 그 일본의 도시농업 관련한 곳 한 네 개소 정도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뭐 제가 먼저 얘기 드리면은 조금 애청자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일본에 그 뭐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한번 여기 방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이 있습니다. 예. 지난 저희 방송 이어서 오늘은 첫 번째는 파소나 어반팜이라는 도쿄에 있는 인재 파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파소나 어반팜은 그 파소나라는 회사의 그 본사 건물이고요. 여기가 이제 원래 농업, 환경, 건강의 세 가지 모토로 1976년부터 운영되어 온 일본 최대 규모의 이제 인재 파견 회사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농업과 관련된 그 전문 인재 파견 업체는 아니고요. 원래는 일반적인 그 여러 그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인재 파견 회사였다가, 그러니까 인력 회사가 아니고 인재 파견. 인력 회사라고 보셔야죠. 근데 인력 회사, 근데 인재 파견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렇죠. 예. 예,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 간 그런 회사거든요. 농업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마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그 여기가 이제 우선은 저희가 본사를 갔는데, 본사의 특징이 농업과 친밀하게 그 본사의 인테리어를 했다고 했을까요? 인테리어 뭐 그리고 또 외장도 그렇게 했고요. 보면은 그 건물이 그 1층, 2층은 그 실내에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직접 기르면서 농업에 대한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또 이제 벽에는 벽면 녹화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벽면 녹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200여 종의 식물을 갖고서 그 벽면 녹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본 거는 뭐 물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벽면에다가 벽면 녹화 이거를 설치한 이 모습이 이제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회사, 예, 건물인 거죠. 예, 본사 건물이에요. 아, 그럼 본사도 있고 뭐 지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근데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는 회사라서. 예. 그 밖에는 사실 벽면 녹화한 거는 일반적인 식물을 했고요. 안에는 조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은 이게 좀 자료가 좀 오래됐지만은 제가 자료 사진에 이렇게 그 LED로 작물을 기르는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상추나 이렇게 엽채류들을 갖고서 그 양액 재배하는 시스템도 회사 그 1층, 2층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다 꾸며놨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인데 이건 뭐 판매 목적으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인테리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근데 홍보로만 한다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좀 컸고요. 그리고 저희야 뭐 지금 이게 양액 재배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바로 와닿지만은, 이게 2016년도였으니까 이때만 해도 조금 저희 우리나라도 조금 수경 재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인테리어 겸 그 이제 파견 회사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교육받고 할 때 그렇죠. 이거 자체가 뭐 교재가 되고 뭐 그럴 예,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 예, 학습장.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자료 화면 하나 보시면은 거기 옥수수 재배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옥수수 재배하는데 요거는 좀 재밌는 거는 요게 이제 실내 1층에서 요 재배를 했는데 위에 옥수수 사진 위에 보면 이렇게 등이 있잖아요. 예. 등에 그러니까 햇빛을 대신해서 이제 전구를 했는데 요게 그 자동으로 요즘에 그 스마트 팜이라고 하죠. 예. 이게 옥수수가 키가 크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 전구가 올라가는 거죠. 위로.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이건 뭐 광합성용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실제로 이 실내에서도 옥수수가 굉장히 좀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 하나 중에서는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그 별을 재배하는 그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별을 재배하는 요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규모가 생각보다 저희가 실내에서 실내인데도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됐네, 그죠? 네, 이모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대형 선풍기를 2개를 설치해갖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네. 실내면은 여기도 그러면은 그 전구나 이런 것들로 다 광합성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식물 공장이네. 네. 근데 이제 벽까지 그 재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뭐 규모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2개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벼가 이 재배할 때 꼭 그 바람의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분. 그렇죠. 그러니까 야외 저희가 이제 벼는 어쨌든 간 실내에서 한다는 관념이 없잖아요. 생각이. 근데 이 생육 조건에 바람이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선 뭐 이 회사의 그냥 외적인 부분만 먼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회사의 특징이 이제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목적은 그거죠.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인력 파견 업체였다가 나중에 회사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적어진다고 그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업 인구도 고령화되고 이랬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거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뭐 풀어갈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가 그 농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재 파견업으로 조금 많이 선회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단순하게 처음에는 그 청년 농업인이나 이렇게 도시에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이나 이런 소개를 해주는 이 정도의 그 업무를 보다가 이제 점점 교육까지 통해서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농업을 청년이 농업을 업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농업 교육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이제 같이 해서 파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인력회사 하면은 이게 단순 노동이고 예, 그렇죠. 일반적인 인력인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 같이 보급을 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농업진흥청, 농촌진흥청 이런 쪽의 업무를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하는 데고. 그럼 어느 쪽일까요? 농림식품부일까요? 아니 농식품부는 행정하는 데고 그 농촌진흥청은 이제 연구하는 데라 그런 거 기술도 보급하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 인재 파견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는 인재 파견하고 이런 건 아니지. 그쵸, 기술 보급하고 연구하고 이제 기술 보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농협이랑 농업기술센터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무로 보자면 농협 중에서는 요즘 그 인재 그러니까 인력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면서 농가들한테 그 사람을 좀 대주고 이런 것도 하는 데가 꽤 경제사업부에서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 쪽에 물론 농협에서도 하지만 그게 두 개 같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민간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저희가 좀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하신 농협 이런 데서 많이 조금 진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네. 여기 실내 이 포도 같은 경우는 위쪽에 등이 저게 등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그 빛이 들어오게 이런 과실수 등이에요. 등이 다 간접등. 간접등.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벽에 간접등을 그 천장으로 빛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요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포도를 기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실내 재배 하잖아요. 특히 엽채 종류는 한다고 하지만 이제 과채는 예. 광량 부족 때문에 필요한 옥수수가 워낙 많은 경우들이 그쵸. 많아가지고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알려졌는데 저도 그 육묘 단계 초기에는 하우스에서 관리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실내에서 그냥 피지등이라고 그래서 식물 생장등을 켜고 육묘를 해요, 아기 때.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고추 키우는 거 한 컷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빨강이나 그 식물에 따라서 보라색이 섞여 있는 빛이 나게 해서. 근데 지금 이 사진 속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그 자외선 적외선 그런 거보다 그냥 밝은 등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뭐 사진상이니까 또 어떤 견학 용도로 밝은 빛으로 놓고 또 실제 재배할 때는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어떤 빛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지금 얘기하신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조금 부실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홍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엽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빛이 좀 이렇게 좀 약해도 잘 되는데 과채류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수박이나 뭐 이런 그런 그 한여름 과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냥 단동 하우스는 빛이 이제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잘 되는데 오히려 연동 하우스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게. 그런데 그거를 실내에서 한다는 건 아마 상당히 많은 저도가 필요할 거라고. 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도 빛이 꽤 필요하고 그다음에 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옥수수는 제 눈에는 조금 못 자라 보이거든요. 근데 옥수수는 제가 봤을 때 빛이 굉장히 셌어요,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옥수수가 여기 이거 사진상으로는 술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맺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옥수수가 달린 정도로 자랐어요. 옥수수가 열린 거 봤어요. 달리긴 달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센 빛이었어요. 확실해. 예. 그래서 벼도 그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 선풍기가 도대체 뭘까 했는데 바람. 그러니까 계속 선풍기도 회전하면서 하니까 벼가 우리 이제 가을 들녘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계속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람이 주는 역할이 그 적정한 바람은 생장에 꼭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 증산작용을 빨리 일으켜서 영양분을 빨리 끌어올린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특히 벼에 영향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아까도 농협이나 우리나라 농업기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 농업기관들 국가에서 하는 농업기관들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일본이 유기농은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간혹 누군가는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일본 유기협회에서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고 스스로 재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소속 농업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교육은 나라에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주는 대로 하면 된다. 뭐 약간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사기업이나 아니면 그 사단법인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매뉴얼들을 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재밌었어요. 거기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줌교육을 통해서 친환경이나 미생물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교육을 돈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을 내고 그 공부를 해서 자기 저기를 넓히는 거예요. 꼭 친환경이 아니어도 관행인 분들도 거기서 얻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같이. 그래서 아 이게 솔직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인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나라들이 참 대응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농업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떼어서 나라 기관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거길 따라가고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그런 면면들을 보면서 물론 나라에서 안 해줘서 스스로 하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자생적인 모습들 그리고 기업들조차도 하면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개인 기업에서 농업 이렇게 농업 전문 인력 뭐 이게 양성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예.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소개했던 모쿠모쿠팜이라고 그 돼지가 그 마스코트인 농장을 얘기 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번 질문했던 그 회사에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보통 우리나라 그 농업인들 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할 때 보통 정부 보조 50%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쿠모쿠팜이 처음에 이제 섹터별로 하나씩 이제 그 체험 장소를 지을 때 처음에는 50% 정도 국가 지원을 받다가 이게 이제 자꾸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농업에 대한 비중도 이제 아마 그 일본 정부도 뭐 우리나라 정부하고 어떤 정도의 뭐 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격차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예산이 자꾸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게 오히려 자생력을 더 갖게끔 되는 원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소나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이 많이 줄으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쪽에 뭐 민간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균형을 정말 어떻게 잡아주냐가 좀 사회적인 좀 책임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일리가 있어요. 그 파소나팜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히치키노 정원이라고 요거는 그냥 민간인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요 주택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일본 오가닉 가든 협회 대표인 분이 그 부부가 이제 요 주택에 거주를 하시거든요. 보통 도시농업 박람회 가면은 그 도시농업의 모델을 여러 가지를 막 소개를 하고 거기에 그 파생되는 뭐 소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여기에 이 오가닉 가든 협회 이 대표는 본인 집에 그런 걸 모든 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생활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우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저희 자료화면을 좀 넘기다 보면요, 그 제가 말벌 유인집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집에 이제 간단한 텃밭 정원도 텃밭을 하지만은 거기에 순환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생태계 순환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 말벌도 유인하고, 그러니까 말벌 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이게 말벌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요 이제 대나무 대롱 안에 뚫려 있으니까 말벌이 여기 들어가 사는 거죠. 집을 살게끔 앉아도 유인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 번역상 말벌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뭐 장수 말벌 이 종류가 아니고 벌집 이만하게 짓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 시골집 가면 그 나난이나 뭐 이런 말벌 종류 중에서 애벌레를 잡아먹는 그 말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애벌레를 잡아다가 이런 대롱이나 옛날 집에 왜 수수깡 같은 거 집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틈 안에다가 벌레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몸 안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좀 지독하긴 하지만 그 자기 새끼가 그
죽을 때까지 걔가 깨고 나올 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 애벌레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벌레를 계속 파먹고 자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생성이라고 해야 되죠. 이 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런 틈 같은데 흙으로 이렇게 막고서 그 안에다가 애벌레 집어넣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천적 체계를 만들어간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그 제일 먼저 그 없어지는 게, 친환경을 하면서도 벌레 싫다고 약을 주면 벌독성 있는 친환경제들이 많아서 이 천적벌들을 엄청 많이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우리는 손으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해충들을 많이들 잡아줬었는데 그 체계를 되게 많이 약 때문에 못 잡아요. 친환경 제재를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면 그 벌도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약한 게 벌이에요. 그래서 그 어지간한 친환경 약제들이 대부분 양봉독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약을 치면은 그냥 그 벌들만 죽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기생성, 그러니까 벌레 같은 걸 먹이로 하거나 혹은 벌레 같은 거를 그 유충을 키우는데 쓰는 이런 말벌들, 그러니까 말벌의 종류거든요. 걔네들도 그런 애들을 거의 다 없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걸 거예요. 지금 이제 신소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집의 특징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저 대신에. 그러니까 이 집의 특징은 그런 생태 순환적인 거를 모두 다 설치를 해서 본인 집에다가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벌이라는 그 아마 번역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하신 게, 그 말벌이 맞아요. 예. 맞는데 우리가 아는 장수 말벌이 예. 이만하고 둥그런 축구공 같은 집을 짓는 말벌이 아니고 육식성 말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이 가이드가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용어나 전체적인 용어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역상에도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좀 많이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꿀벌 아닌 건 다 말벌이라고. 그쵸. 그래요. 네. 그건 넘어가고 계속해요. 이 집을 좀 더 소개시키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 이거는 뭐 크게 저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냥 본인 집에 화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그런 화덕이나 아니면 이제 모여서 이제 담소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또 별도로 만들어. 우리나라 그 농촌 가면 옛날에 원두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하나는 그 다음께 태양열 지별기. 이거는 아마 이거에 관련된 그 정보는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본이 워낙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 났을 때 이렇게 단전이 많이 된대요. 그때 이제 집에서 본인이 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요거를 본인 설치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아까 그 벌집, 인공적인 벌집과 똑같은 요거는 이제 새 집을 만드는 거죠. 새 유인집을요. 그리고 그 다음이 거미집을 또 만들기 위해서 틀을 또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거미는 집 안 만들어져도 무지하게 많이 번지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그 농업 가치관을 위해서 집에다가 이런 소재들을 다 사용을 하면서 전시를 해놓은 거죠. 아니 사람은 어떻게 살아? 어디서 살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저는 좀 눈여겨봤던 건데요. 요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틀밭에 앉아 있잖아요. 요 틀밭이 지금 메인 사진은 보면은 벽돌 1장 반 정도 되잖아요. 2장 정도. 그리고 그 옆에 서브 사진 조그만 거는 보시면은 벽돌 한 3장 정도를 올려놨잖아요. 그래갖고 이 틀밭의 높이를 몇 가지로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높이를 다르게. 그러면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장애인별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느 밭이 가장 그 장애인들한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또 연구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거는 그 다음 사진에 있는 퇴비통이었어요. 가정용 퇴비통.
그 퇴비통 요 사진에 보시면은 퇴비통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본인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요 100% 다 퇴비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퇴비통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벌용, 두 번째는 두벌용,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퇴비를 완전히 숙성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인 밭에 사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게 크기가 생각보다 한 사방 한 50c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아요. 작아갖고 이게 퇴비가 가능할까라는데 의외로 이렇게 냄새를 맡든 뭐 해봤을 때 굉장히 그 퇴비 그냥 아주 친근한 흙 냄새 되게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모델로 해서 한번 김포의 유치원에 이걸 만들어준 적이 한 번 있어요. 유치원에 아이들 그 유치원 애들 이제 수업용도 되고 교육용도 되고, 근데 거기 실제로 그 유치원에서 나는 잠반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한번 이제 제가 나무 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번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모니터링을 했더니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아파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집에서는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본인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충분히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새 모형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이 한 장 있을 거예요. 새 모형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여태까지 자기 집에서 그 얘기했던 그 자연 그 생태 순환적인 모델을 이제 집약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벌집을 만들고 왜 새를 유인하고 왜 거미줄을 만들었는지. 이러면서 하루에 그 새가 애벌레를 몇 마리를 먹고 그 새를 먹기 위해서 그 맹금류가 또 이 새를 몇 마리를 잡아먹고 이런 걸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 체계가 온전히 돌아가면은 굳이 인공적인 화학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그 농업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거를 설명하는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그 약향 허브농원 사이다마시에 있는 약향 허브농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그 도심 그 아주 가운데 있진 않지만은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허브 농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허브 농장에 가면은 체험으로 허브를 따서 차도 만들고 또 이제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판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치해놓은 그런 농원인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디 이제 농장에 가서 그 농장의 소개를 견학을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농장주로부터 설명을 듣고 막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허브 농원에 본인들 물건을 팔면서도 허브 농원 소개를 했는데 가이드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도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가이드 비용에 관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미국 같은 데도 똑같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 농장에 가면은 그 농장의 홍보를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료로 해준다는 거를. 근데 철저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그것까지 다 운영으로 그 접목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육농장 그런 개념인 거네. 뭐 그러니까 교육농장 아니 교육농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농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체험 판매죠. 체험 판매. 어떤 뭐 그리고 뭐 그것도 뭐 강사비를 받는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견학을 왔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네 소개하면서 돈을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견학을 오면
그런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가져가신 체험 품목에 네. 강사비를 엎어서 받는다는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는 완전히 그냥 예. 정확하게 따라 받는 데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을 판매하는 데지 체험 농원은 아니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아니요, 체험 농원까지 같이 하는 체험도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게 만약 단위별로 오면은 네. 거기에 맞는 체험도 같이 하는 거죠. 뭐 꽃차를 그러면 뭐 만들든 체험하면 또 체험비도 받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다 받는 거죠. 그리고 꼭 나가는 마지막 나가는 출구 쪽에 매장이 있어서 거기서 사가게끔 이제 해놨고요. 그러니까 농업을 이게 이제 허브나 이런 쪽 어쨌든 원예 쪽이잖아요. 원예 농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거를 또 그러니까 상업적인 포인트를 좀 연결을 잘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보고 배울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업적인 포인트보다는 아까 그 인력 중개 회사도 그렇고 예. 농업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인 농업인들도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 기술 없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그렇죠. 농업이다. 인력 가면은 아침에 가서 맞아요. 뭐 밭에 갈 사람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같이 일하고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다 이 개념을 갖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해주는 설명은 그냥 자기 농산물 팔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친근감 혹은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아 조금 이거 농민들이 너무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대부분 다 선배님들이신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좋은 개념들이나 경험들을 되게 쉽게 그냥 받으려고 하고 털어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농업인도 하나의 전문가로 인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변호사 쓰면서 돈 안 낸다는 생각 절대 안 하고 의사 쓰면서 다 똑같잖아요. 전문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가장 아무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게 농업 인력이다라는 개념이 잡혀 있는 한 사실은 이건 가이드비 받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할 거 나중에 없으면 농사나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네. 내가 그 얘기하려고 관념이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도시농업 공원인데요. 도쿄에 있는 아다치 도시농업 공원이라고 여기는 이제 도시농업 공원 중에 특징이 공원 전체 조경을 농작물로 했어요. 공원의 농작물. 전체 조경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나무나 이런 것들 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밭으로 다 조경을 한 거예요. 조경을 한 거고 이게 제가 견학 갈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가니까 제일 먼저 나눠주는 게 한국어 팜플렛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주변에 이제 저희 도시농업인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의외로 갔다 온 사람이 또 많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모델로서 좋은 그런 그 도시농업이 이렇게 조경도 이렇게 농작물로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소개시켜주는 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도 홍보관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조경들도 있는데 그 조경 하나 중에 이제 옛날 농가 그 일본 전통 농가를 또 옮겨놓은 것도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요 사진 그대로 이렇게 이게 공원인 거예요. 조경이 농작물로 쭉 돼 있는. 근데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진보다는 실제로 가면은 실물이 조금 더 많이 이뻐요. 그만큼 관리도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또 퇴비장도 따로 만들어 있고요. 완전히 이제 그 농장처럼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많이 아쉬웠던 거는 그 농업을 좀 떠나서 여기가 원래 그 도쿄시에서 그 운영하는 공원이거든요. 공원인데 이 당시 최근에 바뀐 게 이거를 이제 시민 그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다가 이제 그 위탁 운영을 맡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관리하는 관리업체 대표가 자기네 브리핑을 하는데 그러면서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그
인건비가 전체적인 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그 통계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본인들이 운영할 때 예산이 훨씬 줄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불편했거든요. 왜냐면 뭐가 불편해?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짜내기지. 이게 민간에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어쨌든간 그 농작물을 이용한 그 도시농 공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은 그 좀 착취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 진짜 어르신들만 근무를 해요. 물론 이게 어르신들 근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 고령화가 이제 더 우리보다 예. 더 이제 진행이 이제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일본 뭐 로컬 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데들 이렇게 가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 이렇게 노인들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뭐 조끼 입고 그렇게 하고서 있는 게 뭐 거의 100% 노인들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가서 거기 갔다가 내가 한번 이제 잠깐 그 이제 그 비교되는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이제 일본 이제 로컬 푸드 이제 연수를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제 큰 로컬 푸드 직매장도 있고 이제 뭐 동네에서 하는 이제 조그만 뭐 그런 로컬 푸드 이렇게 했는데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이제 큰 데를 가봤더니 진짜 거기는 전부 다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안내도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참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노인들이 참 많아요. 이제 거기 갔다가 와서 좀 우리가 이제 농촌진흥청이 있는 데가 이제 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전주를 갔다가 오전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봤는데, 야 여기는 전부 다 이 이제 그 세댁들 젊은 사람들이 로컬 직매장의 손님들로 꽉 차는 게, 야, 일본하고 너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야. 좀 그런 걸 좀 한번 경험한 적이 좀 있어요. 그 생각이 좀 나네.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경실련의 활동가로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고, 불만이랑 좀 못마땅한 측면이 많았고요. 왜냐면은 그 좋은 일자리를 자꾸 그 공공기관에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시에서 민간 위탁을 이제 넘긴 거잖아요. 넘기면서 이게 이제 입찰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붙이면 당연히 운영비를 적게 쓰는 데서 이제 가져갈 확률이 많은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이 공원이 굉장히 이쁘고 좋았지만은 또 내면에는 또 그렇지 않구나 이런 모습이 좀 보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 항상 이렇게 어쨌든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같이 농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제주 갔을 때 약간 이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저는 입장료를 내고 그 이름이 바람밭이라는 제주어로 돼 있는 어디라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수국이 예쁘다고 해서 갔는데 수국은 둘째 문제고 메밀밭, 파밭 그다음에 그 밭을 전체적으로 그 농업으로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작게 보면 우리 지역에도 그 체험농장 한다고 깡통열차 만들어서 이렇게 태워주고 뭐 그런 지역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 안에 그게 있고 동물도 키우고 전체적인 체험이랑 다 가능해서 근데 그거죠. 메밀처럼 사진 찍기 좋고 재배하기 쉽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눈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술집약적인 여기처럼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고요. 한 3-4가지 작물들이 계속 로테이션 돼서 1년 내내 작물들을 볼 수 있는 그 작물들이 이제 되게 예쁜 사진 찍는 제주의 돌담, 나무들 그다음에 그런 밭들이 그 사진 찍을 수 있는 좋은 그 장소 제공을 해줘요. 군데군데 의자들이 있고 쉴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농사를 그러니까 거기서 메밀로 나온 건 메밀 껍질 100개. 그리고 포도를 시범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대요. 그래서 포도로 포도 초콜릿 만들기, 뭐 커피도 직접 볶고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거기 한국 분인 줄 알고 불렀더니 일하시는 분들은 제주의 바시템한데 외국 분들이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잠반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노령의 실제로 농업은 가능하지만 그런 거의 일본을 보는 기분이 약간 들었었어요. 유니폼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어떤 이런 공업 문화하고 조금 따라가는 건가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경험 있는 농업인이 그분들 떠나시면 이제 거의 안 남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농촌에 보면은 이제 이제 평야지대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이제 농가주택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옥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2층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쭉 보면 전체가 다 정원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보면은 참 이렇게 보기도 좋고 그런 건데 이제 막상 이제 내려가서 농촌 이제 들밭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좀 굉장히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막 지저분하고 제대로 이제 쉴 때는 별로 없어. 예, 보기는 그렇죠. 좋은데 예.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도시에 가 보면 뭐 공원들도 있고 벤치도 있고 이제 막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종준 국장님이 이제 일본 도시농업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좀 이렇게 보면 야, 우리가 들판 가운데서 야, 저게 좀 이제 2층 집에 사는 사람은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아, 저게 내 정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이런 좀 그런 요소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배치를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좀 보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휴식 공간도 좀 만들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델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저기 전남이었던 것 같은데 전남 저 아래쪽 지방인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논에다가 이제 논두렁에 우리는 논두렁 조금만 비워도 막 콩 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 뭐 진달래도 심어놓고 뭐 다른 막 꽃들을 막 쭉 심어놨더라고. 그래도 보니까 굉장히 신선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질적이랄까 그러면서 좋더라고. 그래서 야, 꽃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원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농사를 하면서 내 정원을 이렇게 가꾸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게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시켰던 일본의 모든 도시농업 물론 이게 전체 일본의 농업을 대표하진 않겠지만은 비닐 멀칭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모든 곳이 제가 비닐을 못 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세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전부 다요. 여기에 이제 비닐 멀칭이 없었던가요? 전부 다 없었어요. 전부 다 없었는데 제가 이제 밭에 농장을 가면은 한 가지 하는 게 이제 흙을 만져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죠. 이렇게 참 지진 말고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 호미만 갖고도 흙이 부슬부슬하고 네.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화산토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논두렁에 콩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도지를 내잖아요. 다 소작농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근데 도지를 내는 기준은 그 논에 벼에 한정이 돼 있었대요. 그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논두렁에 여유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심는 거는 오로지 소작인의 몫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기반으로 한 게 조금 산성 토양, 안 좋은 토양이거든요. 농지로는.
그러니까 너무 빠듯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저희의 뭐 전통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 농장 바깥에 나가서 보면 전부 다 콩 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지런도에 오로지 내가 그 온전하게 100% 수확해서 갈 수 있는 소작농들의 식량이었으니까요. 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물을 안 줘도 그러니까 기후 이상기후 때문에 밭에 콩 잘못 심었다 물 못 대주면 수확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논에는 항상 물을 대주니까 콩이 일정량 이상 수확이 그렇죠. 나온대요. 그래서 그 논에다가 뭘 심어 하시다가 밭 멀쩡하게 놔두시고 논둑에다가 심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거기가 더 수확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전에 농장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 농업들 농촌이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도시인들한테 조금 이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조금 많이 개발을 하면은 그 농업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고 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 도시 농부들을 통해서 이 전원농들이 좀 상당히 이렇게 나는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좀 이런 것처럼 뭐 이거는 특별하게 뭐 돈을 뭐 더 이렇게 많이 들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서도 좀 뭔가 뭐 시각적으로도 좀 이렇게 더 좀 여유 있다고 그럴까, 좀 뭐 풍성하다고 그럴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내 농장을 좀 그렇게 좀 멋지게 뭐 인테리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들었고, 참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이분들은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뭐 기술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이분들 아까 이제 그 이종준 국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소개하고 이제 다니면서 본 것 중에서 비닐 멀칭이 없었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분들이 농업을 대하는 어떤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이제 투영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일본 도시농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울 점이 참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어떤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요. 그거 제가 잘 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어쨌든 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 근데 참 이렇게 일본 이 도시농업 이런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아까도 내가 우리 동네 농장 우리 집에서 나가면 이제 농장인데 다 이제 논밭인데 빈틈이 없어요. 뭐 논두렁에는 뭐 논에는 벼가 심어져 있고 논두렁에는 뭐 콩이 심어져 있고 또 이렇게 수리조합 그 저기 뭐야 용수로 그다음에 태수로 이 뚝이 있는데 이 뚝마다 또 다 뭐 또 심어 참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막 굉장히 부지런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노는 땅 하나 없이 참 이렇게 좀 할까 좀 경외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숨 막힐 정도로 이제 각박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도시농업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처음 시작은 도시농업부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농업 처음 시작한 거는. 그런데 이런 도시농업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존의 농업인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지금 이종준 국장님이 하시는 도시농부학교나 이런 데 가서도 멀쩡 안 하시는 것만 봐도 저희는 이제 이쪽에 너무 이쪽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농업에 너무 많이 이게 직업이 돼서 완전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닐 안 깔고 농사 짓는 거를 상상조차 안 하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정도로. 그리고 아까도 그 거미를 키우기 위해서 거미 틀을 만들고 새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새집을 만들어주고 말벌을 유인하고 이런 것들이요.
진짜 관행 친환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레시피대로 된 대로 친환경 자재 쓰고 비닐 쓰고 뭐 쓸 수 있는 거 법적으로 한계 안에서만 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가끔 도시농부를 보면서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구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가,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이 더 좋으니까 농사를 짓는 건가, 이런, 그래도 우리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의외로 도시농부를 통해서 그런 자극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사례 보여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좋은 개념들을 지켜나가셔서 항상 이 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농민스럽게 말씀을 좀 하셨네요. 그런 것도 있나요? 스러운 것도. 네. 아니 어쨌든 이제 도시농부 이제 뭐 특히 이제 김포 도시농부 학교 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좀 보면서 저도 참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길이라고 봐요. 굉장히 뭐 친환경을 아주 진짜 몸으로 실천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뭐 친환경 농업을 이제 도시농부들은 멀칭을 안 하는 게 이제 석유 농업을 이렇게 이제 의존하다 보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아마 농민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 전업농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한가하고 이제 배부른 소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만 평씩 농사를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그런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농부들이 실천하고 있는 이 친환경 농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농업에 이렇게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 농부들이야말로 이게 친환경 농업에 좀 굉장히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오늘 일본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3번째 토론을 했는데, 좀 어쩌면서 이종준 국장님의 소회 말씀 잠깐 한 말씀 듣고 끝내죠. 예. 지금 이제 농장장님하고 신소 이사님이 도시농업에 대한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또 좀 반대적인 입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닐 멀칭을 안 하고 화학 농약을 안 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들었던 일본의 토양과 관련된 환경을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땅은 좀 척박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비닐을 안 하고 화학농약 이런 걸 안 치면서 느끼는 거는 또 반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왜 저렇게 비닐을 치고 왜 하는지,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만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 정말 할 거 없으면 농사나 하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도 실제로 본인이 땅 3평 4평을 갖고 화학농약 안 하고 손으로 해보고 하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거를 반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갖는 농업의 방식하고 도시농업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데, 근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융합이 돼야지,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바뀌지 않나.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이 저희 역할이지, 저희가 뭐 농업을 뭐 주되게 하겠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농업이 자꾸 그런 거죠. 농부 한 사람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시인들이 많으니까 지금의 농사가 자꾸 화학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는 도시농부들이 좀 많아져 갖고 조금이라도 그 땅을 같이 나눠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이정준 국장님이 일본 도시농업 소개를 하면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이제 흙을 만져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그 이제 흙에 참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뭐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흙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부러움을 좀 많이 이제 느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대량 생산이 이제 목표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몇마지기만 농사를 하더라도 애들 뭐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했는데 지금은 몇만 평 가지고도 이제 모자라잖아요. 그럴 정도로 생활이 이제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뭐 이게 뭐 녹색혁명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증산 이렇게 해오느라고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과학농업인데, 그 여기에 이제 너무 뭐 철저하게 그 증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양이 다 이제 노쇠화가 된 거예요. 이제 다 지치고 늙고 좀 그런 좀 일본 흙하고 이제 그 좀 우리 흙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그럼 짠한 우리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아직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 도시 농부들의 그 이제 계란으로 이제 그 이제 바위를 치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 농업에 이제 큰 어떤 뭐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동력이 좀 이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하면서, 지금까지 그 3회에 걸쳐서 일본 도시 농업을 좀 이렇게 소개해준 그 이종준 김포경실련 국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좀 이렇게 돌아와서 오늘 그 이제 그 24회 푸드플랜 뉴스 농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2024년 9월 11일 푸드플랜 뉴스 농장 24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